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의 통.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의 통.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의 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선생님, 아니 이렇게 어떻게 드라마와 이 주요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이 재미와 이 공부에 대한 효율을 다 챙길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선 후기의 왕. 여기 또 재밌는 건 너무 많거든요. 오늘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지난 강의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 선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광인, 효현, 숙영영, 정순, 헌철, 고순 요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위에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 헌철 요렇게 들어갑니다. 만만치 않은 내용. 선생님 보기만 해도 많네요. 조선 왕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좀 밝고 재미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찾는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참 광해군처럼 이렇게 역사에 대한 평가가 조금 내리기 어려운 인물은 사실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는 그러니까 광해라는 영화에서는 이 광해군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그 고뇌했었던 내용들 이런 게 이제 같이 잘 나와 있죠. 참 광해라는 영화는 여러분 혹시 못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참 좋았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병헌 씨가 뭔가 그 전부터도 연기를 잘하셨지만 그 이후 뭔가 진짜 배우자로서의 엄청난 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사극이라고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광해 같아요. 참 좋았던 연기였었고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내용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 내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해군의 문제는 뭐냐면 한편으로 보면 그래요.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하면서 억울하게 쫓겨났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최근에 나와 있는 광해군에 대한 생각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어쨌든 자신의 친동생을,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친동생을 죽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폐위시켰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광해군에 대해서 여전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 양쪽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전 둘 다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광해군을 보자고요. 그럼 광해군은 왜 그런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파 정권이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광해군을 떠받쳐주던 그 세력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선조가 있습니다. 선조는 원래는 광해군을 이 세자로 책봉하기 싫었지만 했습니다. 왜요? 임진왜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임진왜란 때 어쩔 수 없이 쫓기면서 광해군에 대해서 야 네가 해라 라고 해서 분조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임진왜란이. 근데 선조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컴플렉스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신립장군이 탕금대전투에서 충주 탕금대전투에서 지자 백성을 등지고 바로 도망쳐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조는 약간 미안한데 이거 다시 백성들한테 돌아가도 되나 하는데 이때 이 백성들과 함께 그 어려운 모습을 같이 이겨냈던 바로 그 군주,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던 임금은 우리는 다시 보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했던, 어렸을 때 함께 해줬던, 어려울 때 함께 해줬던 광해군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이 나라를 그래도 지켰노라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야, 이 어려울 때 네가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라고 하면 참 정말로 멋진 아버지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질투심은요 부자 간에도 일어납니다. 자기가 그런 못난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한 그 잘못된 투영을 광해군한테 해버려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누가 이제 누구도 광해군이 앞으로 그 뒤에 왕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선조는 따로 꾼 겁니다. 야, 저 마음에 안 들어. 잠깐 기다려봐. 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정 끝에
했던 게 새 장가를 가요. 대단하시죠? 50대 나이에 새 장가를 갑니다. 그 50대 나이에 결혼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임목대비입니다. 임목대비는 10대에 자신의 아내, 즉 광해군은 자신보다 9살이나 어렸던 새엄마를 맡게 돼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임목대비예요. 근데 선조도 멋진 측면, 멋지다고 하긴 또 그러려나? 요즘에처럼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면 선조와 이 임목대비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영창대군이에요.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광해군은 아무리 잘하고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죽었다 깨나도 서자 출신입니다. 후궁태생이에요. 그런데 임목대비는요, 나이 차이는 좀 많아요. 아들보다 9살이나 어려요. 그러나 중전입니다. 본신이에요. 본처소생이에요. 영창대군이 이 본처소생으로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해군 입장에선 너무나 큰 위협이었죠. 나이랑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 자, 그리고 무엇보다 광해군을 떠받쳐 주었던 세력은 당시에 되게 소수였습니다. 북인들이. 이 북인도 다가 아니에요. 이 북인도 대북파, 소북파로 나뉘어졌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북 정도나 지원을 해주는 상태였었습니다. 물론 광해군은요, 왕이 되고 나서 전후 복구 사업 같은 것을 활발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호적도 다시 조사하고요, 양안, 토지대장 같은 것도 다시 잘 정비를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거는요, 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 하나 실시하라면 전 대동법이라고 봅니다. 대동법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대동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제가 경제 파트 가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런 법. 딱 듣기만 해도 쉽지 않죠? 뭐냐면, 이건 특산물을 내는 것인데, 조선시대 때는 세금이 이제 몇몇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원래 되게 좋은 취지였었어요. 이 지역에서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제가 남양주에 사니까, 이 남양주에 좋은 배가 있는데, 이거 있으면 우리의 백성의 어버이인 임금님께서 맛은 보셔야지 이러고 국가에 헌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납이라고 하는데, 이 공납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부담이 되는 체제가 돼요. 그래서 이 드라마상에서 보면 여기 이병헌 씨, 이제 가짜 광해인 이병헌 씨가 그 사월이라고, 거기 그 심은경 씨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 궁녀랑 좀 친해져요. 그래서 막 저녁 때 야식 시켜서, 야, 야식 갖고 오라! 있으니 막 야식 먹어요. 그래서 막 되게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월이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어떻게 하다 구까지 오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요, 광해군이. 그러자 사월이는, 저는 제 동생과 부모와 함께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산골에 살았었구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에게 전복을 바치라고, 뭐? 산골에 산다며? 전복을 바쳐? 그렇사옵니다. 전복의 가격은 저희가 사기에는 너무 비쌌고, 저희 부모는 빚에 빚을 지게 되었으며, 저와 제 동생, 또 저희 부모 자체도 다 팔릴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이러면서 울어요. 그러자 그 막 맛있는 걸 먹고 있던 광해가, 이런 썩을 놈들, 산골에서 전복을 바치라고 그래? 야, 그래, 니는 네 부모 보고 싶진 않냐? 보고 싶은 건 둘째치고 생사만이라도 알 수 있겠으면 원이 없겠나이다. 이래요. 그러자 광해군이, 그 가짜 광해군이 얘기하죠. 내 이 왕노릇 때려치기 전에 네 부모 내가 얼굴 보여주겠느니라 약속을 해요. 그러다가 그 약속을 못 지키죠. 막 사월이를 안고 뛰어가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심은경이 죽으면서 막 되게 격노했었던 그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특산물을 맞춰야 되는 건데, 이게 관리들이요, 납부를 방해를 해요. 그래갖고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100배를 더 받아요. 사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100배를 더 받아요. 만 원이면 끝날 세금을 100만 원씩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그것을 집집마다 걷는 게 아니라 토지로 하면서 물건을 주로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쌀이죠. 쌀로 걷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즉, 집집마다 내던 세금을 토지 부과 기준으로 바뀐다라는 건, 당시 일반민들이 토지가 있겠습니까? 없죠. 즉, 토지가 있는, 땅이 있는 양반 지주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지금의 약간 뭡니까? 부유세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광해군의 그 이유, 윤리적인 문제나 중립외교, 이것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요, 사실은 광해군이 실질적으로 쫓겨났던 이유는 바로 이 대동법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작은요, 이게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냐. 경기도에서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이게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1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단일한 법이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100년이 걸려. 그만큼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 광해군이 열심히 왕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중립외교. 중립외교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자, 당시에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있었어요. 자, 여기에는 명나라가 있었고요. 이 만주 지역에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후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우리 조선이 있었고요. 자, 문제는 명은 시간이 가면 쇠락할수록 쇠락하고 있었고요. 후금의 전투력은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명나라는 후금이 만만치 않으니까, 야, 조선, 야, 후금 좀 때려줘. 야, 우리 너네 좀 도와줘야 되겠어. 우리도 너네 힘들 때 도와줬잖아. 윤리적으로는 그렇죠. 당연히. 여기가 도와준 게 있으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게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도와줬다간 후금한테 등에 칼 꽂는 거 아닙니까? 후금이, 어디 도와주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이때 후금이 명을 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전쟁을 한대요. 그래서 명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후금은 너 한 번만 도와줘. 이런 눈빛이, 그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 광해군이 고민 끝에, 이게 바로 그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뭐가 하냐면 이때 막 대신들이 놓고 싸운다고요. 우리는 제조지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명이 우리 어렸을 때 임진왜란이 명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라를 다시 세워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하더라도,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믿어요. 그러자 그 가짜 왕이었던 광해군이, 뭐? 망하더라도 좋아요? 우리나라가 망하더라도 도와? 부끄러운 줄 아시오?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난 이렇게 얘기하겠소. 명에게 우리가 도와는 주나 우리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난 얘기할 것이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국가에, 우리 군인들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라고 딱 얘기를 하죠. 아, 참 아주 멋진 말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광해군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이제 그 없는 살림에 1만 정도의 군대를 모아요. 야, 모아. 그래서 이제 한양에서 출발하죠. 하는데 강홍립이라는 장군한테, 홍립아 일로 와봐. 너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운명에 달렸다. 이들의 관계 알지? 적절하게 잘 좀 처신해줘 라고 해요. 네, 강림 이게 빠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갔대. 일부러 천천히 올라가. 이들 막 싸우려고 하는데 천천히 봐. 상황을 봐. 어디가 세? 딱 이러고 있던 거야. 이때 명나라에는 한 20만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후금은 약 5만에서 7만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5만의 기병이 있었다라고 많이 전해지는데, 얘들은 명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고, 후금은요 그런 거 없어요. 딱 보자마자 제일 강해 보이는 가운데를요 정면 돌파를 해요. 근데 명나라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강홍립이 갑자기 뭐 뒤에다가 뭘 써요. 봤더니 I love 후금 이거 쓰는 거야. 써. 그러더니 갑자기 I love 후금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후금한테. 뭐야? 야, 너 소문 들으니까 뭐 명나라 지원군으로 왔다며? No. 우리 광해군께서는 완전 니네 팬이야. 야, 나 진짜 후금 너무 좋아. 니네 스타일, 헤어스타일, 니네 모든 생활 양식 완전 내 스타일이야. 후금! 하면서 후금에 딱 투항해버리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성장했었던 후금이, 그래? 조선이 날 그렇게까지 좋게 생각하는지 몰랐네. 야, 고맙다, 야. 조선 괜찮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거 알려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습니다. 강홍립이 투항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당시에 대신들은요, 강홍립을 죽여라. 강홍립은 못 죽이니까, 투항했으니까. 강홍립의 집안의 재산을 몰수해라. 가족들을 다 노비로 팔아라. 막 별의별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임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래? 자기가 거의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됐어 라고 해서 실제로 강홍립 가족들을 한양으로 불러 올려서 개인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자, 이러한 당시에 이 인조 반정의 배경이 되었던 건 이거죠. 너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잃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의 윤리의 문제와 그 다음 폐모살제는 뭐냐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영창대군 아장아장 걸어다니. 이 둘의 사이는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다는 뭐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창대군을 그러니까 참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친동생이지만 이제 아들 같은 친동생이지만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패배시켜버리죠. 이런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어머니를 패배시키고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라는 윤리적인 문제. 우리는 이걸 줄여서 폐모살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폐모살제는 그 전에 있었어요. 한참 전이야. 이렇게 시기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어쨌든 중립외교 요거 같이 돼.
무엇보다 경제적인 거 이런 짜식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당신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광해군이 쫓겨나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인조반정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하고요. 특히 요거 하나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 동의보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학기술이 가장 발전하는 배경 전쟁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 그 전 세계 의학이요 20년 넘게 발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의학 발전을 가장 가로막는 게 뭐냐면 임상실험이에요. 인체실험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죽어가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할 수 있는 거죠. 실험 대상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전쟁 뭐 어떻게 살려, 뭐 이렇게 하면 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뭐 이런 게 데이터가 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즉 그 동의보감 만든 사람이 허준 아닙니까? 허준이 바로 이 임진왜란 이후에 바로 이 책, 특히 광해군의 동의보감, 이건 선지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랬던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몰락합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안타깝죠. 1623년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는데 20년이 채 못하거든요, 왕을. 그리고 나서 왕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근데 이 오래 살 때도 처음에 강화로 쫓겨갔다가 그 다음에 제주도로 쫓겨가요. 근데 자신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요, 자신보다 윗방을 써요. 더 좋은 방을 써.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시종을 들어주는 시녀가 아유 영감님 이래요. 왕한테 이래요. 아유 영감님 그래요. 근데 그것도 광해군은 꾹 참았대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다 먼저 죽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씁쓸히 살다가 노년에 죽어갔었던, 전 개인적으로 이 광해군의 묘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남양주에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딱 그 광해군 묘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양반은 죽어서도 외롭네. 여러분 이거 뭔가 역사교사의 그런 딱 그 멘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외롭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고요. 어렵게 한번 찾아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좀 정말로 한때 최고 개혁군주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나라 조선 역사 두 번째 군으로 강등되었었던 바로 안타까운 인물 광해군이었습니다. 그럼 광해군 이후에 우리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인조반정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인들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게 인조반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인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당시에 서인들 중심으로 펼쳐나가야 되겠죠. 우리 그게 뭐예요? 친명배금 정책이죠.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여기서 말하는 금나라는 후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히 이 인조반정 직전에 무슨 난이 있었냐면 이괄해난이라는 난이 있었습니다. 이괄이라는 친구가 난을 일으켰다가 결과적으로 진압을 당해요. 부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근데 여기 이 잔당들이 정부로 내려오지도 않고 오히려 후금으로 가버려요. 후금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야. 니네 임마 광해군 왜 쫓겨난지 알아? 니네 싫다고 하다가, 니네 좋다고 하다가 죽은 거 아니야. 야, 조선 애들은 니네 열나 싫어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후금 애들이 듣고 진짜야? 너 진짜 가서 뻥이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한 거죠. 가서 봐봐 하면서 치고 내려와요. 그게 뭡니까? 정묘호란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1627년이고요. 정봉수, 이립 등등이 맞서 싸워가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 이 후금의 최종 목적은 명나라였기 때문에 조선하고는 더 이상 그렇게 큰 싸움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봉수, 이립도 잘 싸워주고, 당시에 우리 조정도 다 강화도로 피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이씨 우리 싸우지 말자. 프렌드, 오케이. 딱 하고 주먹 한번 한 다음에 우리 이제 그럼 친구야. 오케이! 라고 하고 가죠. 그런데 요 한 10여 년 사이에, 한 10년 안새 급성장해요. 그게 이른바 병자호란입니다. 야, 그거 미안한데 안 되겠어. 우리 이제 군친관계 맺자. 라고 해요. 갑자기, 야, 아까 우리 형제관계였잖아. 그거는 이때고 지금은 상황 바뀌었어. 우리 힘 그때보다 더 좋아. 싫으면 한 대 맞든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때려? 대단해. 우리나라도 맞는데, 야, 힘이 없는데 붙어보겠대. 야, 이건 무슨 배짱입니까? 어쨌든 붙었다가 붙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내 대신 얼굴 맞으면 아프니까 등 쪽으로 될까 하고 어떻게 난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강화도를 못 가요. 요거 이제 자세한 강의는 제가 다음 강 때 다시 이제 외란과 호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으로
한다. 사실 항전이 아니라요. 왕족의 여성들은 다 강화도로 보냈는데 정작 인조하고 세자는, 소현세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 없이 들어갔던 데가 남한산성이었었고, 거기서 한 달 반 정도 고생을 하다가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걸 이른바 삼전도의, 뜨리전도의 굴욕이다라고 하죠. 자, 주요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었던 소현세자가 있고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 거기다가 소현세자의 아내였었던 강씨 부인, 세자비죠. 네, 세자빈이죠. 세자빈 강씨와 함께 이들이 셋이 어딜 갔습니까?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너 제일 믿을만한 왕 첫째 아들 일로 와. 둘째 아들 데리고 와. 그다음에 너 결혼도 했어. 오케이 같이 가. 하고 이제 가요. 결과적으로 가는데 이게 좀 청나라 애들도 좀 웃겨요. 우리 왕족을 이렇게 데리고 갔으면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잘 안 줘. 야, 우리도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 니네 알아서 먹고 살래? 뭐 이렇게 하는 거.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얘는 어떻게 먹여 살려?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자 강씨가 나와갖고 막 남자들은요 막 영부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역시 여성들이 멋있어. 저기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왕족인데 우리도 최소한의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남아도는 땅, 당신들 안 쓰는 것 같은데 땅을 저희가 좀 개척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요 무역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진짜 거의 여성 CEO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자 이제 청나라 어리버리하던 애들이 뭐 우리 안 하는 건데 알아서 하시오? 라고요. 이때 강씨가 어마어마한 개척을 해냅니다.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로 이 농토 개척하고요. 뿐만 아니라 무역을 해가면서 돈을 상당히 벌어요. 그래서 이들의 유지비 뿐만 아니라 소현세자가 당시에 청황실과 연결될 수 있는 비용까지 되고요. 일부는 국내 조선 국내로 보내주기도까지 해요. 대단히 멋진 여성 아닙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소현세자는 아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대요. 그래서 고맙소 이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소현세자가 당시에 청황실과의 연결관계가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청나라에는 어떤 인물이 들어왔었냐면 아담샬이라는 인물이 들어왔는데, 아담샬은 예수의 출신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님 하면 이렇게 주로 말씀만 전하는 분들이 생각이 많은데, 당시에 예수의 출신의 선교사들은요 아주 앞서 있는 문물을 갖고 왔어요. 천문학자이자 과학자들이었었거든요. 아담샬이라는 인물이 딱 와가지고 청나라에서 청나라 초기 때 막 이것저것 전해주고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소현세자가. 대박. 선생님, 저 사실 제가 말씀 다 못 드렸는데 저는 조선의 세자입니다. 저희 나라가 왜 이렇게 약한지 전 이제 알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 조선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좀 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담샬이요, Of course! 나 갈게. 나 원래 그거 하려고 온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청나라에 하는 일이 있으니까 먼저 좀 들어가서 상황 보고 좀 자리 좀 하면 내가 바로 들어갈게. 라고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현세자는 상당히 아주 이 열려있는 생각, 좀 앞서 있는, 막혀있는 조선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9년 만에 소현세자가 돌아가요. 다 같이 돌아가죠. 근데 이때 소현세자와 강씨를 당시의 서인들이 이간질합니다. 왕가. 아주 좋은 며느리 두셨대요? 이제 왕을 놀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당신 첫째 아들, 그냥 능력이 좋은 거야? 아니 간신배인 거야? 청나라 애들, 당신 머리 바꾸면서 그렇게 막 그냥 치욕당했던 걔네랑 아주 잘 붙어먹대? 아들 잘 뒀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자 인조가 이 소현세자랑 강씨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정말 싫어했대요. 그 새끼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소현세자가 들어왔을 때 같이 고생했으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잔치 베풀어줘요. 고생했다고. 그래,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나 대신 니네가 가서 너무 고생했다. 그래, 어디 몸은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소현세자가 와서 아버님, 저 이게 청나라에서 황실에서 하는 게 벼루입니다. 이거 제가 부족하지만 선물로. 됐다! 가져가! 니네 소식은 잘 들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며. 내가 머리 박았던 때도 기억 안 나고. 이런 거 아주 못난 아버지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가장 안타까운 장면, 조선 전체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때 소현세자가 죽으면서
그의 열려져 있는 이러한 오픈마인드적인 생각이 완전히 위축당하게 됐죠. 아담처럼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소현세자가 이렇게 죽는데요. 못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도 얼마 뒤에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요. 강치 부인도 쫓겨나고요. 이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을 살려주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이다혜 씨예요. 이다혜 씨. 깜짝 놀라셨나요? 이다혜 씨예요. 추노. 시대의 명드라마입니다. 시대의 명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보면 이게 여기 몸짱 아저씨들 막 노비 쫓는 이 사람들 추노잖아요. 딱 요 배경이에요. 딱 요 배경이에요. 근데 여기 이 장혁이 이 이다혜 원래는 같은 노비 출신이야. 그래서 언년아 이게 당연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년이가 당시에 그 붙어가지고 누구를 막 이렇게 안고 있었냐면 왕자 아기씨를 막 아기씨 하면서 이렇게 막 보호를 합니다. 목숨 걸고. 그가 누구냐면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이 역사적 배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다희 씨가 아니면 언년이가 참 아기를 좋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왕자 아기씨라는 건 뭐냐면 소현세자가 가지고 있는 진취적이면서도 열려있는 생각이에요. 문물에 대해서는 다른 걸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가를 더 부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의 총화가 바로 그 왕자 아기씨였던 거지. 소현세자 셋째 아들이에요. 실제로 그 소현세자 셋째 아들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티브로 해서 이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이때 특히 여성들의 눈이 아주 즐거웠었죠. 여기 몸짱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맨날 거의 상의탈이 하는 형태로 뛰어다니고 했었었죠. 어쨌든 이런 추노라는 드라마의 배경 끝에 형이 이렇게 죽고 형수 집안 다 박살났죠. 그리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이 왕이 되니 그가 복림대군인데요. 복림대군이 효종입니다. 되셨죠? 효종은요. 아버지 어떻게 죽는지 자기 형 어떻게 죽는지 봤잖아요. 서인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서인이 추구했었던 바로 이 북벌을 추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북벌이란 건 북쪽에 있는 나라를 벌하자. 즉 북쪽에 있는 나라라는 게 청이 아닙니까? 청을 벌하자라는 운동인데 사실 이것은 서인들이 그렇게 인조반정 일으켰던 주도 세력이고요. 그들의 노력을 위해서 왕족 다 고생했잖아요. 그렇지만 서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 말이 맞는 거야. 쟤네 오랑캐야.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네랑 싸워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렇게 주장해야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서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나타났던 것이고요. 송시열이라든가 송중길, 이완 등등이 이런 거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송시열, 송중길, 이완은요 사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용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효종은요, 효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그는 정말로 이걸 하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효종의 되게 특이한 일화 중에 하나가 효종이 이 관을 넣는데 어깨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저도 어깨 넓은 사람 아니지만 어떤 분은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이런 분들 수영 많이 하시고 어깨 넓잖아요. 효종은 실제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왜? 북벌을 해야 되니까. 왕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효종이 죽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의 그 왕의 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넣는데 안 들어갔대요. 어깨가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어깨를 넓힌 거야. 이건 대단한 인물 같아. 그리고 자신은 정말로 이 북벌을 해야 되니까 반찬도 많이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로 북벌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거야. 북벌 진심이었던 남자 바로 효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막상 싸우자라고 하니까 그 실제로 우리가 싸우다가 하면 그렇고 사실은 내가 말한 북벌은 방어적 측면의 북벌이다. 여러분 방어가 어딨어. 얘네가 적나라하게 우리를 외쳐들어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막 실제로 막 북벌을 하자고 효종이 하니까 송시열이 막 내가 말한 북벌은 누굴 공격하자는 건 아니고 좀 방어적인 측면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었었던 군대로 당시에 이제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 직접적인 제국은 아닙니다. 러시아 쪽에 있었던 세력이 좀 내려오자 나선 정벌, 청나라가 시켜요. 야, 니네 다 알고 있어. 전쟁 준비 좀 했다며. 저기 애들 있으니까 니네가 좀 정벌해. 라고 해서 우리나라 딱 걸렸네 하고 여기 애들 좀 정리해줘요. 이게 바로 나선 정벌입니다. 그러고 나서 효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현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현종 때부터가 또 문제야. 왜 문제냐? 효종이 죽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현세자가 있고 복림대군이었죠. 복림대군이 효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종은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는 왕이잖아. 그러면 보통 이게
장남이 죽었을 때의 상복을 입는 것과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 입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건 왕이잖아. 그럼 왕이 우선할 것이냐 둘째 아들이 우선할 것이냐 놓고 싸워요. 그걸 우린 예속 논쟁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자이대비, 뭐 장렬왕후라고도 나옵니다. 조대비라고도 나오고요. 그가 살아 있었어요. 할머니뻘인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남인은 이렇게 주장하죠. 야, 효종이 죽었어? 근데 효종은 뭐니 뭐니 해도 왕 아니냐. 왕은 모든 예법에 우선해. 그가 차남이라고 뭐 1년?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럼 왕이잖아. 3년이 뭐였지? 라고 해요. 근데 서인은요. 야, 왕? 그게 뭔데? 왕도 차남은 1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남인이 야, 근데 잠깐 왕인데? 모든 예법에 우선하는 왕인데? 왕이라고 뭐 별거 있어? 왕이나 우리랑 똑같은 거야. 차남은 무조건 1년이야. 라고 주장을 해요. 이때 여러분이 현종이면 뭘 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이걸 하고 싶지. 근데 이 당시엔 서인의 힘이 더 셌습니다. 아버지 차남이어서 이거밖에 못 입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래도 한 3년 입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서인이 저기요 왕! 됐고 이렇게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현종이 뭐 네 하고 가버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1차 예송, 우리가 기해 예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왕권과 신권이 있을 때 왕권이라 하더라도 신하들의 권한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왕권과 신권이 똑같다라는 거야. 쭉 그러니까 왕도 차남이니까 1년 입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해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현종이 그건 싫은데 좀 어쩔 수 없었어. 힘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15년 정도가 지나요. 그러니까 현종 말기쯤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자이대비가 또 장렬왕후가 장렬하게 돌아가시지 않고 여전히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효종비가 죽어. 효종비가 죽는데 그를 첫째 며느리로 볼 것이냐 둘째 며느리로 놓고 또 싸우는 거야. 그러면 자이대비의 상복이 첫째 아들이라면 1년, 둘째 아들이라면 9개월이에요. 어떻게 되죠? 15년 정도 지났죠. 현종도 어느 정도 왕의 풍모를 가졌죠. 이땐 그래서 요렇게 가요. 남인으로 가. 이게 바로 왕권과 신권 중에서 왕권은 신하들의 권한보다 더 우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1차 때는 신권승, 2차 때는 왕권승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숙종이 왕이 됩니다. 숙종. 그러니까 숙종이 왕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권한이 있는 것이죠? 남인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남인이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숙종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숙종은 숙종과 관련된 드라마는 여러분 진짜 넘쳐납니다. 이게 조금 되신 분들은 이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장희빈. 여기서 이제 이 장희빈은 여기 이제 숙종으로 정광열 씨가 나왔고요. 장희빈으로 제가 아는 한 장희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김혜수 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또 이 동이라는 드라마도 딱 요 배경이죠. 숙종이고 최숙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또 다른 그 것으로는 유아인 씨가 숙종을 맡았었던 장옥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태희 씨. 근데 김태희 씨는 저도 이 드라마 다 봤는데 좀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장희빈은 좀 약간 이 표독스러운 좀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태희 씨는 뭘 해도 좀 약간 착해 보이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또, 이쁜 사람 좀 착해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어쨌든, 그런 빛이랑, 잘 사시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종은요, 정치판을 확 바꿔버리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우린 이걸 이른바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정치판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남인이 있다고? 웃기지 마!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인판으로 돼요. 그랬다가 또 남인판으로 바꿔요. 그랬다가 또 서인판으로 바꿔요. 이런 걸 환국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경신 환국이 되겠습니다. 1680년이 있었는데 남인이 갖고 있었던 권한이 서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요 주된 사건은 허적의 유학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 당시에 이제 남인의 영수 중에 허적이라고 있었는데 허적이 숙종하고 사이도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잘 지내고 하던 상태에서 행사가 좀 벌어졌대. 행사가 벌어진 거야. 근데 마침 그 행사 날, 허적의 행사 날 비가 왔대요. 비가 이거 천막 좀 끊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천막이 마땅치가 않네. 딱 봤더니 유학이라는 게 있네. 유학이라는 게 뭐냐면 기름 묻힌 천막이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건 군사무기야. 여러분, 군사무기 아무나 못 건드려야 되는 거 알죠?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사전 허가 받으려고도 좀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이 허적 대감이 문제 있겠어? 야, 그냥 갖다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갖다 쓰고 나서 사후 보고를 했는데 딱 봤더니
어허, 이 봐라, 요새 남인판인데 남인 서적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또 약간 고변도 들어오고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유학을 허락 없이 사전 허가 없이 갖다 썼던 것도 사실이고 이것이 계기가 되었고 남인이 박살이 나고 서인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숙종이 되겠고요. 이 경신 한국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1차 한국이죠. 자, 그랬는데 요 서인한테 모든 세력을 다 주고 싶어. 그 전에 이 숙종하면 몇 명의 여인들이 있죠. 먼저 인현왕후. 조선시대 여성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인 누가 있습니까? 장희빈. 희빈 장씨가 되겠죠. 희빈 장씨. 희빈 장씨가 실제로 이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이뻤답니다.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조선왕조 실록에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뭐 무난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뭐 장록수 이런 인물 있거든요. 그 연산군이 꽤 이제 심취해 있었던 여인. 장록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그냥 평범하다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장희빈에 대해선 실제로 상당히 용모가 뛰어났다라는 평가로 봐서 실제로 좀 예뻤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 미의 기준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장희빈, 그러니까 나쁜 여자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세게 하면 매력적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를 만나시려면 저 같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시려면요, 저 같은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 두글두글한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센 사람, 아주 예민하고 하시라 하면 오 매력적이야. 그 매력적인 거 그걸 해서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생긴 게 매력적이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우리 외모 같은 거 좀 보지 마시고 좀 둥글둥글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장희빈이 그렇게 예뻤답니다. 근데 이제 장희빈이 약간 정치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다 서인판이라는 이제 서인판이었고 한 1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숙종도 이 서인 애들 너무 해먹네. 약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장희빈이 딱 등장한 거야. 그래갖고 장희빈이 어떻게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서인들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하의 성심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딱 그 핵심을 파고든 거죠. 그러자 너야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아들도 나요. 그 아들을 막 그 세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걸 또 반대했던 세력들이 서인들이 세거든요. 왜냐면 장희빈은 약간 남인계열에서 밀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숙종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진짜 화내는 사람이거든요. 서인 너네 꺼져라고 해. 그리고 남인판이 되는데 이때 핵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라면 누군지 아세요? 우암 송시열입니다. 3,000번 기록됐어요. 그리고 우암 송시열의 직계 제자 중에 판서 이상, 즉 장관급 이상이 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송시열을 그렇게 얘기해요. 조선은 송시열의 나라였다. 뭐 왕들이 몇 명이 필요 없다. 송시열이 한마디 하면 그거 자체가 거의 법처럼 돼버렸던 시대인데 여러분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 그 전에는 모르지. 숙종이야. 장희빈한테 꽂혀있을 때야. 그런데 송시열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막 상서 올리는 거야. 너도 죽어. 유배 보내는데 유배 도착하기 전에 사형 내려버려요. 그래갖고 이 기사왕국 때 송시열이 그거의 주인공이라고 했던 그 조선의 주인공이라고 했던 송시열이 이때 죽어요. 기사왕국 때 장희빈에 의해서. 그러니까 장희빈도 뭐 이제 나쁜 여자로서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잘 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나쁜 여자, 그렇게 센 여자. 시간이 지나면 얼마 못 갑니다. 좀 질려요. 그러고 있을 때, 인현왕후를 폐비시켜놓고 장희빈을 중정까지 앉혀줬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그 아들이 경종이거든요. 아들까지, 세자로 삼았는데, 내가 진짜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막 이런 고민이 있을 때쯤 누가 등장하냐? 바로 그 무수리 출신의. 바로 최숙빈이 등장합니다. 숙빈 최씨. 최숙빈이 등장합니다. 숙빈 최씨가 등장하는데 이 숙빈 최씨가 동이에요. 여기. 이 동이. 어디 갔어? 동이. 여기. 한효주 씨가 숙빈 최씨예요. 숙빈 최씨. 이 숙빈 최씨는 기본적으로 이 신분적 컴플렉스가 좀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궁녀들도요. 당시에 궁의 여성들도 자신의 집안이 어느 정도냐, 자신의 출신 성분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했거든. 근데 문제는 숙빈 최씨는 그 궁녀들 중에서도 가장 최하급 계급인 무수리 출신이야.
무술 출신이야. 그래서 이 장희빈의 아들이 시간이 지나서 경종이 되고요. 시간이 더 지나서 최숙빈의 아들이 누가 됩니까? 여기가 영조가 돼요. 이게 영조가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신적으로 조금 밀려 있었어. 약간 선조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죠. 선조보다 사실 더 밀렸죠, 영조가.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 숙빈 최씨, 한효주 씨가 딱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숙종도, 장희빈 만났더니 맨날 막 뭐라고만 하고 표독스럽게 얘기만 하고, 이제 좀 질리네. 딱 여기 있을 때, 좀 자신의 본처도, 조광지처도 내쫓았던 거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이 숙빈 최씨를 딱 봤더니, 이념은학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쟤는 마음이 진짜 괜찮네, 얘가. 이렇게 하고요. 야, 뭐, 이년하고 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하고 있을 때쯤 터졌던 게, 이때 막 장희빈이 막 이 궁에 놓고 막 저주 굿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장희빈을 내쫓았던 사건이 바로 갑술왕국입니다. 다시 남인이 왔고요.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때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노론과 소론이 나눠졌다. 근데 몇몇 책들을 보면요, 요때 나눠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때 나눠졌다는, 요때 사실 약간씩 분위기를 보이다가 갑술왕국 때 최종적으로 메이드가 되죠. 노론은 어떤 세력이냐면 남인을 싹 죽여버려야 된다. 아주 강경한 노선이고요. 소론, 야, 그러지 마. 우리도 언젠간 또 그런 피해자가 될지 모르잖아. 그냥 약하게 하면 안 돼? 라는 느낌 정도가 소론입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숙종 때 하면 또 유명한 인물이 안용복입니다. 안용복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독도와 함께 기억해 두세요. 독도. 안용복은 그냥 부산 출신의 어부인데요. 2번이나 울릉도 및 독도에 가요.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일본 애들이 와갖고 여기 그래서 우리 물고기 막 잡아가고 하거든요. 화가 나. 안용복이 또 일본어를 좀 잘했대요. 아이 자식들, 야 가자. 해갖고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일본으로 간 거야. 해갖고 여기 그 대장 나오라 그래. 여기. 야 뭐냐 너네? 이거 우리 땅이야. 하는데 사실 이거 너무나 기가 차게 하니까 그런가? 뭐 해서 이제 조사도 하고요.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그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가요. 그때 이제 갈 때 어떻게 가냐면 관복까지 갖고 가. 약간 사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 어민이 간다 그러면 말 안 들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관복 가져가요. 준비해 가.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준비해 가서 나 여기 관리자야. 이거 우리 땅이다. 에? 하고 확인을 딱 받고요. 그러니까 그 기세가 너무 세니까 알았어. 이거 다 니네 땅이야. 확인을 받고 오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왜 관리 사칭했다고 또 처벌을 받아요. 원래는 사형이 내려졌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위해서 그럼 우리 땅 되찾고자 한 건데 그건 너무 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냥 유배 정도로 끝내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 안용복의 활약 나오면 독도 및 울릉도, 특히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을 가장 확실하게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자,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1712년 바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동해 압록 서위 토문이라는 바로 실제의 당시에 우리의 경계선을 결정지었었던 사건이 백두산 정계비고요. 그게 숙종 때 있었습니다. 또 하나 대동법이 전국 실시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단일한 법이었었던 대동법이요. 광해군 때 시작됐다가 숙종 때 전국으로 실시돼요. 그만큼 양반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게 바로 요 배경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희빈의 아들이었었던 사람이 왕이 되니 그가 바로 경종입니다. 경종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나쁘게 살면 자녀들이 좀 일찍 죽고 좀 약한 그런 좀 측면이 있어요. 경종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별다 시름시름. 물론 이거에 대해서 영조가 죽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영조가 죽였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조를 가장 화나게 했던 게 네 형 네가 어떻게 했더라? 뭐 이 얘기 나오면 큰일 나. 그럼 막 눈 돌아가요. 쯔식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경종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얼마 안 돼서 그의 동생이었었던 영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게 바로 노론 중심이, 노론이 밀어줬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조는 기본적으로 엄마가 무술 출신이잖아요. 신부적 컴플렉스가 있어. 아무리 아빠가 숙종이었어도 좀 그런 상태에서 이 최숙빈의 아들이 왕이 되니 그가 영조입니다. 이 영조는요, 사도. 이 드라마도 이 영화도 조금 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 그러니까 영조고요. 이 송강호 씨, 그리고 그의 아들
바로 사도세자가 자신의 명으로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다서 죽여버리잖아요. 사실은 이 사도세자가 되게 늦게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하게 키웠대요. 정말로 귀하게 키웠대요. 그러고 나서 너무 기대가 많았던 거지. 그리고 되게 엄격한 아버지였었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엄격한 아버님이 계시면 자녀분들은 엄격한 것보단 그냥 같이 시간 많이 보내주시고 재미있게 좋은 시간 보내는 친구 같은 아버지들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더 엄격했겠죠. 또 그래야만 되는지 알았었고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실제 다 그러셨잖아요. 그랬지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인물. 전 개인적으로 영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죽는 경우는 있지만 자기 손으로 아들을 이렇게 죽이는 사례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조. 안타까움의 이름 영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탕평정치. 중요합니다. 이 탕평정치는요, 영조가 왕이 됐을 때만 해도 뭐 노론 및 남인 계열이 막 서로 싸우고 있었으니까 이제 싸우지 마 라고 하면서 아주 이 공평한 정치를 펼치고자 싶었으나 완론탕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한 것보단 그냥 싸우지 마, 완만하게 그냥 그 탕평 정치를 펼쳐 나갔었습니다. 탕평 정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서원 정리. 우리 한국사에서 서원 정리했던 인물 하면 2명 정도 기억해 두십니다. 영조,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냐? 흥선대원군이 더 잘했어요. 당시에 서원은, 우리가 아직 서원 다 안 배웠지만 서원은요, 이게 사림들의 본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원들은 주변에,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사는데 여러분이 농민이에요. 주변에 서원이 생깁니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100% 싫어요. 묵패라고 해갖고 이제 잘 만났네, 유씨. 이게 우리 다음 달까지 부탁하네 하고 줘요. 이게 뭐냐? 여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 지내는 비용을 그냥 농민들한테, 주변 사람한테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난번에도 냈는데, 이거는 횟수 제한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세금 낸다라고 해서 깎아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땅에 있으니까 내가 너네를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무조건 내라는 거야. 이게 서원이 생기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냥 죽을 맛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 후기에 1000여 개가 있었어요. 죽이지. 크지 않은 땅에 1000여 개가 있었대. 그래서 이걸 600여 개로 줄여요. 이것 때문에 영조가 쫓겨날 뻔해요. 근데 그걸 47개만 남기고 전국에 있는 서원을 다 없애버리잖아. 흥선대원군은 제가 봤을 땐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물론 서원이 갖고 있는 교육적 측면, 그 다음에 향촌에서의 그러한 뭐 붕당 형성이라든가 또 뭐 제사를 지내면서 예법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에 장점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삶의 입장에서는 서원을 정리해주는 게 너무나 땡큐였었어요. 어쨌든 1000여 개의 서원을 600여 개로 줄였었고요. 그 다음에 탕평비. 요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탕평비. 우리가 좀 더 공평한 인사를 해야 된다. 탕평하게 하자라고. 이 탕평비가 어디냐면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탕평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살림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 살림의 존재가 살림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살림이 뭐냐면, 내가 한때 유학자였어요. 그리고 내 제자들이 실제로 지금 공무원들이야. 관리들이야. 그렇지만 나는 공무원은 아니야.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왕이 무슨 정책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신하들이 바로 안 따라요. 잠깐 우리 스승님한테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관직이 없는 스승한테, 스승님 저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쳐나간다는데 그거는 너무 공자님의 말씀과는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알겠습니다 해서 안 따르는. 그러니까 즉 권한은 있지만 의무는 없는 이들이었어. 약간 그 초야에 묻혀 사는 유생들. 그렇지만 그 유생들의 의견이 국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느낌이에요. 그건 여러분 모든 일에는 책임과 권한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말만 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책임은 안 질 수 있는 존재들이죠.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림의 존재들을 아예 부정해버려요. 자, 무엇보다 영조가 나온다면 민생 안정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균역법. 이거는 형광펜 그냥 가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당시에 제가 이것도 경제 파트 가면 왜 균역법이 나오게 됐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시에 군포 2피를 내면 1년 동안에 이 군역이 면제가 되어 1년 동안에 그 군대에 대한 가치로 군포 2피를 냈으면 됐는데 그걸 1필로 줄이면 되는 거야. 이 1필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지금 정확히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중요한 건
군대 2년 갈 걸 1년만 보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만 26개월 일했지만 군대 가서 봉사했지만 더 줄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간다고 하는데 한 6개월만 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안 가면 안 될까요? 안 가면 좋긴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두 편에서 한 편 줄여준 건 좋지만 분명히 부족분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족분을 또 대체해야 되는 방법을 나옵니다. 균형법은 진짜 많이 물어봐요. 영장 균형법입니다. 요건 제가 경제 파트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문고 부활. 조선 초기에 있었던 이 신문고를 영조 때 부활시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형수에 대해서는 3심제, 3번 검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을 정비하는 것도 있었다. 이 정도는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요 서적 너무 중요합니다. 서적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요 이인좌의 나는 사실은 이 영조 초기에 있었어요. 요것도 하나 살짝만 체크해 두시고 제일 중요한 건 속대전이에요. 경국대전이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잖아요. 성종 때 그 완성이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그걸 좀 보완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대표적인 법전 하면 요게 있어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그 다음에 대전회통. 요 법들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경국대전은요,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이 됐고요. 속대전은 영조 때. 대전통편은 정조 때. 대전회통은 왕으로는 고종이지만 흥선대원군이 했습니다.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회라는 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환갑, 회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 돌림노래예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제가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거 봐주셔야 됩니다.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회통 다시 돌아간다. 회통, 경국대전 이렇게 계속 불러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선지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되었었고요. 그것을 좀 보완하면서 속대전, 이것이 바로 다음 왕인 정조 때 대전 통편이 있었고요. 그것이 흥선대원군, 즉 고종 때 대전 회통으로 이어졌다. 요 주요 법전들은 다른 책들보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 속대전 영조 때 있었던 거. 동국문헌비고라고 대표적인 백과사전 같은 것도 영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조는 한계가 있었어요. 자신의 이제 출신적인 성분도 한계도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사도세자가 안타까운 인물이긴 하지만 솔직히 좀 개인적인 좀 문제도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특히 사조세자는 옷 입는 걸 너무 힘들어했대요. 옷 입다 보면 막 너무 쪼여오고 막 그 스트레스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갖고 옷 입다가 보면 막 궁녀들 막 따게 올리고 막 그 난폭하게 변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았었대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그랬어도 자신의 친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죽여버렸다. 그 영조. 그리고 나서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니 그가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인, 그리고 자신이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바로 그 살아가게 되었던 인물, 바로 정조 아닙니까? 영조의 손자죠. 자, 그런 인물과 관련된 드라마 우리 정말 많이 나오죠. 이산. 이게 뭐 정조에 대해서는 가장 좀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고, 여기 이제 이순재 씨가 영조로 나왔었었죠. 참 우리 한지민 씨.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한지민 씨. 한지민은 사랑입니다. 좋고요. 뭐 예나 지금이나 아주 최고의 연기력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둘이 이제 여기 이 영화상에서는 이제 어렸을 적 약간 우연히 만난 친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최근에 있었던 정조와 관련된 드라마입니다. 정말로 이 지금 강의 찍고 있는 최근에 이 옷솜의 붉은 끝동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준호 씨가 과거 이제 2PM의 멤버 이준호 씨가 여기 이제 연기를 맡았었는데 연기를 생각보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었고 이세영 씨도 나와서 모습 보여줬지만 전 개인적으로 제가 정조의 최고의 작품을 얘기한다. 전 이겁니다. 영린. 이 영린이라는 영화는요, 어떤 거냐? 이 2시간 정도 그려지는데 24시간.
속에 벌어졌었던 일. 왜냐하면 정조는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죽음의 공포에 살았어요. 언제든지 서인 세력들이, 노론 세력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죄인의 아들이니까. 실제로 정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도세자의 형이 있었거든요. 형의 양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자신의 아버지를 부정했어야만 해요. 근데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하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본인이 선포를 하면서 거의 전면전을 펼치죠. 그럼 왕이 돼서도 언제나 위협을 해요. 실제로 기록에 따져봐도 정조는 왕이 돼서도 많은 위협을 느껴요. 근데 정조는 좀 특이한 게 있어. 우리는 그렇게 위협을 느끼면 이렇게 벌벌벌 떨고 살아야 되잖아. 문제는 정조는 진짜 다 가진 인물이야. 일단 왕족이에요. 신부는 왕이야. 생긴 건 현빈이야. 생긴 건 현빈이야. 칼싸움은 조선 제1검이 와도 자기가 막 맞서 싸워. 근데 더 중요한 건 머리는 신하들의 이 두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 이 대단한 인물이야. 이게 과연 사기 캐릭터, 이만한 사기 캐릭터가 진짜 만화 같은 인물, 만찢남이죠.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와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생긴 거는 현빈. 이렇게 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영린이라는 것은 용의 이 잘못난 비늘,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엄청난 이게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영린이라고 하죠. 예, 여기서 이제 왕을 죽이게 되는 24시간의 그 음모를 여기서 어떻게 잘 막아내는지.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정조의 삶이 저랬겠구나. 그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새벽까지 거의 잠을 안 잤대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책을 봤어. 근데 책을 보는데 우리는 책을 보면 졸리죠. 근데 정조는요, 책을 한번 보면 잊질 않아. 그냥 머릿속에다 들어왔대요. 대박이야. 잠시 뒤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조는요, 영조의 손자로서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손이라고 하죠. 탕평정치를 펼치는데 정조는 기본적으로 이게 끝나. 제가 되게 궁금한 거. 세종과 정조가, 물론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군주지만, 만약에 한번 뭔가 이 논리적으로 붙었으면 누가 이겼을까? 진짜 그 토론에는 한번 볼만 했을 겁니다. 그는요, 신하들 중에, 다 따져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보세요. 조선시대에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라는 건 문과 시험 같은 경우는 3년에 33명 뽑는 시험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시험들이 있긴 했지만, 전국 1년마다 전국 11등 수재들만 있는 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관리들이 거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랑 말을 싸움해서 지질 않아. 왕이. 이 주는 거, 야, 논리적으로 따져봐. 이게 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네 얘기해봐. 다 따져. 척신과 황간 다 물리쳐버리고요. 무엇보다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이든 상관없어. 나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와. 그러니까 배틀 뜨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왕권 강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여기는 다 나옵니다. 왕권 강화. 대표적인 게 규장각, 왕실 도서관. 책 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잊질 않아. 그러니까 언제나 책을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자들을 길러내기도 했었고요. 자, 장용령. 이거는 만들 수밖에 없었겠지. 왕이지만 몇 번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친위 부대를 만들었었죠. 우린 이것을 장용령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초계 문신제. 저는 뛰어난 왕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뛰어난 왕들이 뭐 특정 일을 한다? 전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초계 문신대는 아마 전 세계 그 어떤 제도가 있더라도 정조 아니면 난 못할 일 같아.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왕이 상대하는 문신 관료들은요, 전국 10여 등권에, 지금 여러분 전국 10등 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공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죠. 전국 10여 등에 있는 사람들끼리랑 배틀을 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왕은요, 신하한테 배워야 돼. 너는 신하지만 내 스승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왕세자 교육 같은 데서 있다가 언제나 오더라도 스승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왕도. 근데 정조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있어서는 이게 바뀌기가 힘들겠다 싶어갖고요, 젊은 관료, 만 37세 미만의 젊은 관료들을, 그 중에서도 그 그룹에서도 가장 뛰어난 관료들을 뽑아요. 거의 뭐 전국 1, 2등 애들 뽑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직접 레포트를 내줘요. 숙제 내줘. 그리고 검사해요. 그리고 첨삭 지도해줘. 말로도 토론을 하고. 근데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난 그래서 솔직히 공부 능력만 놓고 보면 세종보다 정조가 좀 높지 않았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제도 때문이야. 세종도 당연히 뛰어나지만, 세종 이거 못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시대적인 차이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또 효자야. 그러니까 부족한 게 뭐냐고. 생긴 건 현빈의, 직업은 왕의, 돈은 뭐 전국에서 제일 많겠죠. 그리고 칼싸움도 제일 잘하고, 공부도 제일 잘하는데 효심까지. 와, 대박. 이게 바로 화성축조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성을 구축하죠. 그래서 이때 나왔던 인물이 정약용. 또 다른 조선 후기의 천재죠. 천재는 천재를 알아봐. 이거 될까? 잠깐만요. 이러더니 거중기 이용해갖고 화성축조를 상당히 단축해버려. 괜찮네. 근데 이제 왕이 행차를 해야 되잖아요. 화성은 지금의 그 경기도 수원에 있으니까, 왕은 한양에 있으니까 내려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배 타고 건너야 되나? 잠깐만요. 배들을 연결해갖고 다리를 만들어버리네. 그 부력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배다리. 그러자 정조가 하나 툭 던져주면 여기에 있는 정약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딱 해버리는 거죠. 이거 진짜로 아마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이게 아주 이들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민생 안정. 나는 서울이라고 그래서 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난 똑똑한 서울 인정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서 서울 차별을 없애버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규장과 검서관에 많은 사람들을 등용해줘버려요. 박재가라든가 유득공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 출신이야. 만약에 정조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죠. 수령권을 강화시켜줬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뭐냐?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또거든요. 사또. 그 지역의 대표자야.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남양주든 지금의 수원이든 아니면 지금의 광명시든 지금의 동두천이든 의정부든 그런 지역이 있다고 치잖아요. 거기에 대표. 지금의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의 기초자치단체장보단 권한이 훨씬 많아요. 그 지역의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까지 다 갖고 있는 인물이야. 수령권이야. 근데 이건 왕의 대리자거든요. 근데 왕의 대리자인데 또 가면 보통 그 지역에 있는 양반들의 모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눈치를 보고 또 이방, 형방, 호방 같은 그런 향리대를 또 눈치도 좀 봤어야 돼요. 근데 정조는 수령은 나 대신이야. 웃기지 마.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실제로 수령권을 높여줘 버려. 그리고 향촌의 자치 규약을 더 강화시키죠. 그러면서 왜냐면 정조는 자신이 살아있을 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신의 통공. 이거 형광펜. 신의 년에 통공정책을 펼쳤다라는 게 신의 통공이거든요. 이건 뭐냐? 원래는 당시에 시전상인이라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시전상인들은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고 난전, 요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금, 난전권입니다.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여기 분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게 되게 필요한 물건이다라고 예를 들어 보자면 요것은 나만 팔 수 있어. 막 그냥 노점상, 그러니까 난전이라는 게 노점상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파는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러한 난전들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거든. 근데 그 권한을 없앤 거야. 즉 이거는 뭐냐면 자유로운 상행위를 풀어줬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제 파트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하나 잘못했던 거. 엄청난 애연가였어. 담배 피는 사람들 반성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담배는 안 피웠는데, 살아오면서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참 담배 안 핀 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좀,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담배, 끊으세요. 예, 그거 진짜 백해무익합니다. 예, 특히 어렸을 때 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적. 많은 서적들이 있지만, 대전통편. 이 노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의 통.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의 통. 요 법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동문휘고라는 외교 문서. 무예도보 통지 같은 그러한 무예와 관련된 글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정조가 못한 게 뭐냐? 잘못한 게 뭐냐? 갑작스럽게 죽어버려요. 1800년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죽어버려. 그러면서 힘 있는 유력 가문들이 이 정치를 좌지우지, 약 60여 년간 좌지우지합니다. 우린 그것을 세도 정치라고 하죠. 이때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그 가문들이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같은 가문들입니다.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해요. 그리고 이 가문들한테 잘 보이면 본인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더 좋은 자리라든가 관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되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매관매직이에요. 이 가문들한테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거야. 예를 들어 남양주 시장, 경기도지사 지금 말로 치자면, 그럼 그 당시에는 양주 수령이라든가 수령의 가격이라든가 관찰사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시세가 정해져 있어. 지금 말로 하자면 남양주 시장 10억, 경기도지사 30억 이렇게.
내가 돈을 주고 관리를 합니다. 나는 10억 주고 뇌물을 주고 됐지만 난 남양주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10억 됐으니까 이자 비용 생각해서 적어도 한 20억은 뽑아야지 라고 하겠죠. 이 매관매직이라는 건, 즉 관직을 매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농민들의 수탈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스 같은 걸 볼 때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했다라는 것은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거니까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3정의 문란으로 이어졌고요. 전전, 군정, 황곡이라는 3정의 문란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세도정치기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우리가 사회 파트 가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농민들이 수탈을 당하다가 처음에는요, 막 관청에 가고 뭐 잘못된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뭐 고쳐달라고도 하고 막 해요. 안 되잖아요. 저항해요, 적극적으로. 대표적인 저항이 2개가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 1862년에 있었던 임술 농민봉기, 진주 농민봉기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조선후기 어땠어요? 이것도 재밌었죠? 재밌었죠? 안 들리는데? 예, 재밌었죠? 좋습니다. 자, 좋고요.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 왕별로 각각 다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55회 문제로 가볼게요. 1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것은 이 왕이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 세손과 더불어 친경과 친잠을 거행하고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랍니다. 그는 균역법을 제정하여, 그리고 뭐 세손과 더불어 이런 걸 통해서 그가 누구이다? 영조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아갈 수 있겠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조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성종입니다. 2번입니다.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를 건립했다? 탕평비 건립? 영조네요. 정답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 통공을 실시하였다? 신해년에, 그러니까 금난 정권을 폐지시켰던 바로 신해 통공, 누굽니까? 정조입니다. 4번.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시행했던 것은 인조예요. 인조 반정했던 그 인조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제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각 공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 공노비 해방은요, 사실은 이건 준비는 다 정조가 했지만, 정조가 1800년에 죽거든요. 1801년에요. 왕으로는 순조입니다. 세도 정치 이제 막 시작할 때쯤. 그때가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심화 55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내각 인력은 가에서 있었던 일과 업무를 기록한 책이 돼요. 가는 정조의 명에 의해 설치된 왕실 도서관이랍니다. 이거 뭐죠? 규장각이죠, 뭐. 규장각, 뭐 정조겠죠, 뭐. 그러면 이 규장각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을묘외변 상설화? 을묘외변이 명종 때 있었거든요. 그 말씀 한번 들을까요? 비중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명상이 최선인데, 그것은 요것이 언제냐면 상설화되었다?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요것은 제가 다음 강하면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은대 후원이라고도 불렸었던 그것은요, 승정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왕명 출납하는 것인데, 이 승정원을 은대 내지는 후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상당히 좀 들어간 복입니다. 봐주시고요. 오품이하의 관리의 임명권을 행사했던 것은 주로 언론직에서 좀 많이 했던 것이고요. 대사성을 중심으로 뭐 좌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었다. 이것은 성균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계문신제를 주관했다. 초계문신제가 정조에 있었던 대표적인 것이고, 그 주관하는 장소가 어디였다? 규장각이었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드디어 조선왕 다 끝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이거 뭐 이렇게 짧지 않은 강의 여러분 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 좋고요. 이제 나머지는 껌이야. 이 조선 왕만 잘 정리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한능검 거의 지금 70~80%는 다 공부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